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눈이 하얗게 덮인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겨울이 되면 눈이 얼은 허리춤까지 쌓여서 한번 겨울이 시작되면 이웃 마을로 나가는 길조차 끊기는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하기만 한 그곳에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낡은 집 한 채가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박노인과 그의 아내 최씨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독한 가난은 그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슬하에 자식 하나 없는 외로움이 그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집은 지은 지 너무 오래되어 벽틈 사이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문풍지는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구슬픈 피리 소리를 내며 떨곤 했습니다. 방 안이라고 해도 바깥 기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자고 일어나면 윗목에 놓아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서로의 언손을 녹여주며 그 추운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감이라도 넉넉하면 아궁이의 불이라도 실컷 때련만 깊은 산중의 겨울은 맥감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면 박노인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그저 마당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나 솔방울을 주워 모아 근근히 불씨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겨울바람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어서 마을 사람들도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박노인네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가을에 걷어들인 곡식은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광에 있는 뒤줄을 아무리 털어봐야 먼지만 폴폴 날릴 뿐이었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끼니 때가 될 때마다 텅 빈 부엌에서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고 박노인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품삯이라도 받아 근근히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지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뇌외는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여 배를 쫄쫄 굶을지언정 남의 집 담장을 기웃거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최씨 할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항아리는 두 부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쌀독이었는데 할머니가 바가지를 넣어 박박 긁어보아도 들리는 소리는 그저 거친 독 바닥을 긁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에 걸리는 것은 쌀알이 아니라 쌀겨가 섞인 보리 부스러기 몇 줌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초라한 곡식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밤을 넘기려면 이거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솥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 양이라도 늘려야 두 사람의 줄인 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기에 할머니는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은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박노인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듣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를 입에 물었지만 담뱃잎조차 떨어진 지 오래라 그저 빈대만 쪽쪽 빨 뿐이었습니다. 임자,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하나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묻자 부엌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맹물에 보리 부스러기 좀 넣고 끓입니다요.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내일 아침은 또 어찌할지 막막하구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지만 노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써 밝은 척 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천장 석가래 사이로 거미줄이 쳐져 있었는데 노인은 마치 자신이 그 거미줄에 걸린 힘없는 곤충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적을 깨고 이내 구수한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쌀알보다 물이 훨씬 많은 묽은 죽이었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한 두 사람에게는 그 냄새마저도 진수성찬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죽을 쓰면서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록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이 영감님이 이걸 드시고 기운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솥뚜껑을 여다드며 김을 조절했고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을 위해 귀한 약을 다리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이 경건해 보였습니다. 솥 안에서는 희뿌연 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작은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낡은 소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 개의 사발을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발에 담긴 것은 죽이라기보다는 숭늉에 가까울 정도로 묽었지만 두 노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저녁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랫목에 앉아 상을 받으며 할머니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자, 내가 못나서 자네를 이리 고생시키는구려. 젊어서 좀 더 부지런히 일했더라면 이 나이에 쌀독 걱정은 안 했을 터인데 노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감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는 배불리 먹고 살았나요? 그저 둘이서 아프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이지요. 어서 뜨거울 때 드세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죽을 떠먹기 시작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죽을 마시는 동안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윙윙거리며 울어댔고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도깨비들의 춤사위처럼 요란했습니다. 박노인은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눈보라가 심상치 않구려. 산 짐승들도 다들 굴 속에 숨었을 텐데 이 추위에 밖을 다니는 생명은 없어야 할 텐데 노인은 자신들의 처지도 딱했지만 혹시라도 길 잃은 나그네나 짐승이 이 추위에 변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노인의 타고난 심성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죽그릇을 비우고는 숭늉처럼 남은 국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요. 예전에 아랫마을 김서방네가 눈길에 고립되어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같은 밤에는 정말 아무도 문 밖을 나서면 안 되겠어요. 두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늘 그렇듯 옛날 이야기나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대화 속에는 자식 없는 서름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습니다. 영감, 만약 우리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다면 지금쯤 이 방이 이렇게 썰렁하지는 않았겠지요. 아이들 뛰노는 소리만 있어도 탁감이 필요 없을 만큼 훈훈할 텐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박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곰방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허허, 다 지나간 일이오. 삼신할미가 우리에게는 아이 점지를 깜빡하신 모양이지. 그래도 자네와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사니 그것으로 좋카오. 박노인은
짐짓 태어난 척 말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백일기도도 드려보고 용하다는 약도 먹어보았지만 끝내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에서 아이들이 자라 혼인을 하고 손주를 보는 동안 두 사람은 그저 남의 집 아이들을 귀여워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명절이나 잔칫날이 되면 더욱 사무치는 외로움이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꼭 껴안으며 그 시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지만 자식에 대한 미련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상을 물리고 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등잔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노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등잔불을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해진 옷가지를 기워 입으려고 반일 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늘귀에 실을 꿰려고 애쓰는 할머니의 눈이 침침해져 자꾸만 빗나가는 것을 보고 박노인이 다가와 대신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눈도 어두우면서 뭘 그리 깊고 있소. 그냥 내버려 두구려. 노인의 투박한 손이 바늘을 잡고 실을 꿰는 모습은 서툴렀지만 그 손길에는 아내를 향한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구멍난 채로 입으면 복 달아납니다.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아궁이에 넣은 불기운도 서서히 사그라들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두꺼운 이불을 뚫고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두 노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쿵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임자,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소? 할머니도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차니 나뭇가지가 부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주무세요. 하지만 박노인의 귀에는 그것이 단순한 바람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대문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소. 혹시 짐승이라도 내려온 건 아닌가 모르겠구려. 박노인은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지만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노인은 혹시나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감, 위험하니 나가지 마세요. 호랑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낡은 외투를 걸쳐 입었습니다. 잠깐 문틈으로 내다만 보고 오리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원. 박노인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마루에는 이미 문틈으로 들어온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발이 시려왔지만 꾹 참고 대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으으 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노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이 야밤에, 이 폭설 속에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빗장은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노인은 안간힘을 썼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자 거센 눈보라가 노인을 덮쳤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눈발 속에서 노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그것은 보찜을 맨 노인 같았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라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소. 노인은 쓰러진 사람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박노인은 다급하게 방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임자,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소. 어서 나와서 좀 거들어 주구려. 방 안에 있던 최씨 할머니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으로 달려온 할머니는 쓰러진 사람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추위에 어쩌다가. 두 노인은 힘을 합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깡마른 몸이라 무게는 가벼웠지만 축 늘어진 사람을 옮기는 일은 늙은 부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 낯선 노인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방바닥에 눕히고 보니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살칸이 드러나 있었고 신발은 다 떨어져 발가락이 꽁꽁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낯선 노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꽁꽁한 손발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비비며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빨리 아궁이에 불을 더 떼세요. 방이 너무 찹니다. 할머니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가 땔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쌓아둔 땔감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헛간 구석에 아껴두었던 낡은 지게, 작대기와 부러진 쟁기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들은 봄이 되면 다시 써야 할 농기구들이었지만 당장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이 더 급했기에 노인은 주저없이 그것들을 꺾어 아궁이에 집어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노인은 부디 저 사람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할머니가 정성껏 간호를 계속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낯선 노인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배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남아있던 숭늉 찌꺼기를 긁어 모아 다시 끓였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지만 따뜻한 국물이라도 들어가면 기운을 차릴까 싶어서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낯선 노인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입이 조금씩 벌어지며 국물을 받아넘기자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박노인이 방으로 들어와 낯선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뗀 덕분에 방바닥은 제법 뜨끈뜨끈해졌고 낯선 노인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아주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편안해진 것 같구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박노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부부는 낯선 손님이 깰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덮을 이불까지 모두 손님에게 덮어주고 그들은 윗목에 앉아 쪽잠을 자며 수시로 손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자신들을 괴롭혔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눈보라가 잦아들고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하게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누워있던 낯선 노인이 얕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찬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노인과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몸은 좀 어떻소? 박 노인이 묻자 낯선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부축하여 앉히며 물그릇을 건넸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물 좀 드세요. 며칠을 굶으신 것 같아 미음이라도 쑤어드려야 하는데 가진 게 없어 순경만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두 부부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보고 자신에게 덮인 두꺼운 이불과 윗목에서 떨고 있는 두 부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짐작한 듯 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진 것도 넉넉지 않은 살림에 생면부지의 늙은이를 위해 이리 정성을 쏟아주시다니. 그 고마움을 어찌 다 갚겠소. 낯선 노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박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 값다니요. 그저 살아나 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낯선 노인은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흙이 묻어있는 기이하게 생긴 뿌리 하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도라지나 더덕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뿌리 주변으로 은은한 황금빛 서광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어둠을 밝힐 정도로 신비로운 빛을 내는 그 물건에 두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인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리 빛이 난단 말입니까? 박노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낯선 노인은 그 빛나는 인삼을 박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나직하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삼이 아니오. 하늘의 기운과 땅의 정기를 머금은 영물이라오. 그대들의 착한 마음씨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 받으시오. 두 부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절하려 하자 노인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이 인삼을 집 뒤편에 있는 늙은 감나무 밑에 정성스레 묻으시오. 그리고 절대로 다시 파보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시오. 그러면 그대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오. 낯선 노인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박노인과 할머니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원이라니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단 하나뿐인데 설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두 사람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낯선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춥고 눈이 쌓여 있었지만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밭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박노인이 급히 따라 나가려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 위에는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고 오직 새벽 안개만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노인장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손에 쥐어진 빛나는 인삼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 인삼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산신령님께서 다녀가신 모양이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굽어 살피러 오신 게지. 두 부부는 감나무가 있는 뒤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낮 동안 내리던 눈은 멈추었지만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덩그러니 떠올라온 세상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노인과 최씨 할머니는 방 한가운데 놓인 신비한 인삼을 사이에 두고 앉아 낯선 노인이 말한 자정이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인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황금빛은 꺼져가는 등잔불보다도 훨씬 밝고 따뜻하여 찬바람이 드나드는 낡은 방안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벽시계도 없는 가난한 살림이었기에 노인은 달의 기울기를 보며 시간을 가늠해야 했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치는 달 그림자가 마당 한가운데를 지날 무렵 박노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자,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어서 뒷마당으로 가봅시다. 할머니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노인은 혹여나 누가 볼세라 조심조심 뒤뜰로 향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뜰 한 구석에는 수령이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몇 개 안 되는 감을 내어주던 고마운 나무였지만 오늘 밤은 그 모습이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은 감나무의 검은 가지들은 마치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팔처럼 보였고 그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감나무 뿌리 근처 눈이 소복이 쌓인 곳을 조심스럽게 쓸어내고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라 땅이 꽁꽁 얼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호미 끝에 닿는 흙은 마치 봄날의 바특처럼 부드럽게 파헤쳐졌습니다. 이거 참 기이한 일이로군. 땅속에 온기가 있는 듯하오. 박노인이 나직하게 감탄하며 구덩이를 팠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가 되자 노인은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인삼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그 뿌리를 두 손으로 받쳐든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그리고 산신령님, 저희 부부의 평생 소원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부디 이 씨앗이 자라 저희의 외로움을 달래줄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머니 역시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인삼을 구덩이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부드러운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흙이 덮이자 황금빛 서광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무언가 묵직한 생명력이 자리 잡은 듯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뒤를 자꾸만 돌아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노인 내외의 일상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뒤뜰 감나무 밑을 살폈고 잠들기 전에도 어김없이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쌓인 눈은 그대로였고 감나무도 여전히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성이 부족했던 것일까?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다독이며 산신령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라 하셨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조급해하지 맙시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박노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었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맑고 청아한, 마치 응구슬이 옥쟁반에 굴러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소리는 명확한 울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응애, 응애, 그것은 분명 갓 태어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였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자, 임자 일어나 보시오. 이 소리가 들리시오. 할머니도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기 울음소리 아닙니까? 두 사람은 허둥지둥 방문을 열고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어야 할 뒤뜰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바로 닷새 전 인삼을 묻었던 감나무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두 노인은 맨발인 것도 잊은 채 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하고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 놓인 것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빛이 뿜어져 나오는 흙 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사내아이가 누워서 힘차게 팔다리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눈 위였지만 아이의 몸 주변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아이는 추위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갓 쪄낸 백설기처럼 하얗고 보드라웠으며 몸에서는 그윽하고 향긋한 인삼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할머니의 온몸으로 짜릿한 전율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감, 영감, 우리 아기예요. 산신령님이 정말로 아이를 점지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볼에 비비며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노인 역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할머니와 아이를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냐, 오냐, 내 새끼, 드디어 우리에게도 자식이 생겼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님, 평생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언젠가 손주를 보면 입히려고 만들어 두었던 무명 베넷저고리를 꺼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 들어오자 울음을 그치고 방긋방긋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온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잊게 만들 만큼 해맑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박노인은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아이는 산신령님이 인삼으로 점지해 주신 아이니 삼동존동이라 부르는 게 어떻겠소. 할머니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삼동아, 우리 삼동아,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날 밤 춥고 어두웠던 초가집은 세상 그 어느 왕궁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노인네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삼동이는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젖동량을 하러 다닐 걱정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삼동이는 쌀미음만 먹고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니, 자란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컸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옹알이를 하고, 이틀이 지나면 뒤집기를 하고, 사흘이 지나니 기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삼동이가 집에 온 뒤로는 신기하게도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분명 몇 줌 남지 않았던 쌀이었는데 퍼내고 퍼내도 다음 날이면 다시 채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택감 역시 아궁이에 몇 개만 넣어도 방이 절절 끓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박노인과 할머니는 이것이 모두 복덩이 삼동이가 가져다 준 복이라 믿으며 하루하루 꿈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박노인네 집 담장 너머에는 배댁이라고 불리는 심술 낮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댁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며칠을 들어눕는다는 소문난 질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찢어지게 가난한 박노인네를 은근히 무시하면서도 두 노인이 금슬 좋게 지내는 것을 보며 괜한 심통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박노인네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배댁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밤중에 웬 빛이 번쩍이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늙은이들 집에 웬 아기 울음소리야. 쥐새끼가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가 잘못 들었나. 배댁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박노인네 담벼락에 귀를 바짝 대고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까르르 하는 맑은 아이 웃음소리와 함께 우리 삼동이 잘도 논다 하며 혀 짧은 소리를 내는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람. 저 나이에 애를 낳았을 리는 만무하고 어디서 업둥이라도 데려왔나 아니면 노망이 나서 인형을 데리고 노는 건가. 배댁의 호기심은 곧 의심은 다시 검은 질투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이한 일을 동네방네 떠들고 싶어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댁은 물동이를 이고 마을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마침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댁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자네들 그 소문 들었나? 윗마을 박노인네 집 말이야. 아낙네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자 배댁은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글쎄, 그 다 죽어가던 집에 갑자기 갓난쟁이가 생겼다지 뭔가. 그것도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니 뚝 하고 생겼다네. 내 생각엔 말이야. 저 영감 할멈이 산속에서 도깨비랑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여우가 둔갑한 것을 데려다 키우는 게 틀림없어. 안 그러고서야 그 늙은 나이에 애가 어디서 뚝 떨어지겠어. 아낙네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배댁의 이야기가 워낙 그럴듯하고 박진감이 넘치는지라 하나둘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요, 며칠 박노인 얼굴이 환해졌던데 정말 무슨 조화가 있는 건가. 밤에 그 집 쪽에서 짐승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긴 했어. 사람들의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차 살이 붙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이 산에서 금덩이를 훔쳐와서 그 돈으로 아이를 샀다더라. 아니라더라. 늙은 구미호가 아이로 변해서 그 집 양기를 빨아먹고 있다더라. 심지어는 그 아이가 크면 마을에 큰 재앙을 몰고 올 마군이라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급기야 마을 촌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 내외는 집 밖 출입을 삼가고 오직 삼동이를 돌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마을에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삼동이가 방긋방긋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할 뿐이었습니다. 삼동이는 무서운 속도로 자라 이제는 제법 아장아장 걷기까지 했는데 아이가 걸을 때마다 발자국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신비함은 여전했습니다. 할머니는 혹여나 남들이 알까봐 아이를 꽁꽁 싸매고 집 안에서만 키웠지만
그럴수록 배댁의 의심과 염탐은 더욱 집요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댁은 핑gon거리를 만들어 박 노인네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감님, 계셔요. 시래기 좀 얻을까 해서 왔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최씨 할머니가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아, 배댁이구만. 미안하지만 우리도 남은 게 없어서 줄 게 없네. 할머니는 문을 다 열지 않고 틈으로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엄마 하는 맑은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어머, 방금 무슨 소리예요? 집에 손주라도 와 있나 봐요.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내가 헛소리가 나와서 그래. 날도 추운데 어서 가보게. 할머니는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배댁은 분기탱천하여 콧김을 뿜어냈습니다. 분명히 아이 소리가 났어. 그것도 아주 또랑또랑한 것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저렇게 꽁꽁 숨기는 걸 보니 구린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해. 배댁은 씩씩거리며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 할머니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왕 할머니는 평소 남의 말을 잘하지 않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배댁은 왕 할머니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박 노인네 집 말이에요. 거기 진짜로 무슨 괴물 같은 게 살고 있나 봐요. 제가 방금 목소리를 들었는데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왕 할머니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뜨며 배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배댁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이한 일도 겪는 법이고 하늘이 복을 내리기도 하는 법이다. 남의 경사를 시기하여 함부로 입을 놀리면 그 화가 다 너에게로 돌아오는 법이야. 박노인 내외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니 하늘이 그 덕을 어여비 여겨 선물을 주신 게지. 괴물이라니 당치도 않다. 왕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엄했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하고 네 집안일이나 살피거라. 헛소문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칼이야. 왕 할머니는 곰방대를 털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배댁의 귀에는 그 충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 할머니까지 박 노인 편을 든다고 생각하니 오기가 생기고 배알이 꼴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말 거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 늙은이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말겠어. 배댁은 입술을 앙다물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시기와 질투의 독버섯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특히 촌장과 장정들을 부추겨 박노인네 집을 들이닥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불길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박노인의 집에서는 삼둥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만이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배댁이 퍼뜨린 소문은 마른 덤불에 붙은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쑥덕거림 정도였던 것이 날이 갈수록 살을 보태고 도끼를 품어 흉흉한 괴담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박노인네 집 쪽을 흘큰거리며 입방아를 받아댔습니다. 개중에는 밤중에 박노인네 지붕 위로 시퍼런 불덩이가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우물가에서 만난 최씨 할머니에게서 사람 냄새가 아닌 비릿한 흙냄새가 나더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의심이라는 독초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평생을 이웃으로 지내온 박노인 내외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을 구하러 지게를 지고 마을 어귀를 나설 때면 마주치는 사람마다 슬금슬금 눈을 피하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르신, 날이 찹니다 하고 정겹게 인사를 건넸을 젊은이들도 이제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박노인이 나타나면 도깨비 할아버지다 하고 소리치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노인의 가슴에는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듯한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삼동이와 할머니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입을 열어 해명하려 들면 오히려 삼동이의 신비한 정체가 탈로나 아이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 묵묵히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한편 집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삼동이는 이제 기어다니는 단계를 넘어 제법 의젓하게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건만 겉모습은 서너 살 된 아이처럼 보였고 말하는 솜씨나 생각하는 깊이는 어른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삼동이는 박노인이 밖에서 시름에 잠겨 돌아오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노인의 거친 손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밖에서 힘든 일이 있으셨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불다가도 멈추는 법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의젓한 위로에 박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삼동이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맑아서 그 눈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의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삼동이가 자라날수록 기쁨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지만 남들과 너무나 다른 성장 속도와 신비한 능력이 자꾸만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가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삼동이가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굳이 등잔불을 켜지 않아도 방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졌고 아이의 몸에서 나는 그윽한 인삼 향기는 방문 틈을 넘어 마당까지 진동했습니다. 할머니는 혹여 냄새가 담장을 넘어갈까봐 하루 종일 방문을 닫아 걸고 향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틈새마다 헝겊을 끼워 넣었지만 신령스러운 향기는 그 모든 것을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이 뚫고 나오듯 감출 수 없는 비범함이었습니다. 배댁의 질투심은 이제 단순한 시기를 넘어 집착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네 집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를 맡을 때마다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집에서 나는 냄새 말이야. 저게 보통 냄새가 아니야. 사람을 홀리는 요망한 냄새라고. 내 장담하건대 저 집안에 분명히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살고 있어. 배댁은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솔깃해하는 표정을 짓자 그녀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마을 전체가 홀려서 큰 변을 당할 거야. 촌장님께 말씀드려서 당장 저 집을 뒤져봐야 해. 배댁의 선동에 몇몇 혈기왕성한 청년들과 귀가 얇은 아낙네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댁은 마을 사람 몇 명을 대동하고 촌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촌장은 마을의 질서를 책임지는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최근 들어 마을의 돈은 소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였습니다. 배댁은 촌장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촌장님, 제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박노인네 집 때문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마다 괴상한 불빛이 번쩍이고 짐승 우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징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병이라도 걸리면 촌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배댁의 말은 교묘하게 마을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함께 온 사람들도 거들며 맞아요. 확인은 한번 해봐야죠. 하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촌장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로군. 박 노인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민심이 이리 흉흉하니 확인을 안 해볼 수도 없고 촌장이 결단을 내리자 배댁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촌장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장정 몇 명과 함께 박 노인네를 찾아가 볼 테니 자네들은 너무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배댁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일이면 그 콧대 높은 늙은이들의 비밀이 다 드러나겠지. 어디 두고 보자. 그녀는 박 노인네가 망신을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날 상상을 하며 사악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과 질투심을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적개심이라는 검은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네 집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박 노인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마을 우물가에서 들었던 내일 촌장님이 직접 나서신다더라 하는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삼동이가 잠든 아랫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 평온한 얼굴을 보는 노인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임자. 자오 노인이 조용히 묻자 할머니도 기다렸다는 듯 돌아누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잠이 오질 않네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려서요. 두 노인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막막한 심정을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삼동이를 해치려고 들면 어쩌지요. 요물이라며 돌이라도 던지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박 노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오. 산신령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소. 하지만 노인의 말과는 달리 그의 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었기에 다가오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삼동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동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천년 묵은 거목과도 같은 흔들림 없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여 숨거나 피하지 마세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때가 되면 제가 나서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박노인과 할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나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너를 보고 놀라서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 박노인이 만류하려 했지만 삼동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니 거스르지 마세요. 삼동이의 말을 듣고 나자 두 노인의 마음속에 일렁이던 불안의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들어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삼동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인삼 향기가 노인의 폐부 깊숙이 들어와 지친 심신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숨을 이유가 없지. 하늘이 우리를 굽어 살피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최 씨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삼동이만 믿으마. 우리 세 식구.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자꾸나. 그 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자마자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촌장을 앞세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박 노인네 집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기세등등한 표정의 배댁이 서 있었고 그 뒤로 촌장과 마을 장정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줄을 지어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몽둥이나 낫 같은 험악한 도구는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비장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조용한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박 노인네 살인문 앞에 다다르자 배댁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영감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썩 나오시오. 오늘이야말로 그 집구석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야겠소.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도망이라도 간 거 아냐? 안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서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보게, 박노인, 나일세, 마을 사람들이 자네 집에 대해 하도 말이 많아서 확인차 들렀으니 문 좀 열어보게나. 촌장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대문 빗장이 삐걱거리며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박노인이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에는 최 씨 할머니가 서 있었고 할머니의 치맛자락 뒤에는 누군가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몰려온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촌장님까지 오시다니. 제 집이 소란을 일으켜 송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배댁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마른 청산유수지 부끄러운 게 없으면 왜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고 밤마다 불을 피워댔어. 그리고 그 뒤에 숨기고 있는 건 뭐야? 썩 내놓지 못해 배댁의 표독스러운 외침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장정들이 웅성거리며 마당 안으로 발을 들이려 하자 박노인이 양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물러들 서시오. 여긴 내 집이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소. 평소 순하디 순한. 박노인이 이토록 강하게 나오는 모습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배댁은 멈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저거 봐, 감추는 게 있으니 저러는 거야. 다들 뭐해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니까요. 배댁이 선동하자 몇몇 청년들이 다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노인의 뒤에서 그만두세요 하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신비한 힘이 있어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할머니의 치맛자락이 거치고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듯 사뿐한 발걸음으로 박노인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옥처럼 맑았고 눈동자에는
지혜의 빛이 가득 차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고귀하여 험악하게 굴던 마을 사람들조차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촌장과 배댁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이 찾던 아이입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을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삼동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마당에 가득했던 적개심과 의심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서 퍼져나오는 그윽한 인삼 향기가 사람들의 코끝을 스치자 흥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촌장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기이한 풍모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촌장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배댁마저도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요물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선동센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삼동이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가 밟은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한겨울의 냉기가 물러가며 주변이 훈훈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산신령님께서 이분들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여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괴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삼동이의 맑은 눈망울이 사람들의 양심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배땡만이 혼자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삼동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삼동이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자식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노인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가. 저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두고 괴물이라니. 곳곳에서 탄식과 자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배댁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를 쓰며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요. 저건 다 눈속임이야. 요물이 사람 홀리는 수법이라고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고요해진 마당을 다시 시끄럽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촌장이 앞으로 나서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 찍었습니다. 조용히들하게 다들 눈이 멀었는가? 이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사악해 보이는가? 내 평생 이렇게 맑고 성스러운 기운은 처음 보네. 이건 하늘이 내린 복덩이지. 요물이 아니야. 촌장의 일갈에 배댁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촌장은 삼동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가, 미안하구나. 어른들의 어리석음이 너와 네 부모를 힘들게 했구나. 촌장의 사과에 삼동이는 깍듯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댁의 억지 주장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었고 박노인 내외의 억울함은 봄눈 녹듯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촌장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웅성거리던 입을 다물고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감히 누구 하나 나서서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배댁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박노인 내외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동이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와 마주친 사람들은 그 깊은 눈빛 속에 담긴 순수한 영혼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신령스러운 기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신과 적개심을 봄눈 녹이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배댁을 향해 엄한 눈길을 보냈고 배댁은 촌장의 위세와 삼동이의 기이한 분위기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여전히 억울함과 오기가 뒤섞인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댁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촌장님, 저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물일수록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 우리가 모르는 요술을 부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배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질투심에서 비롯된 도끼가 여전히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의심에 몇몇 마을 사람들도 다시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인지 아니면 배댁의 말대로 사람을 홀리는 요물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다시금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은 삼동이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삼동이는 배댁의 악에 바친 외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배댁 앞으로 걸어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의심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그 의심 또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요술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입니다. 저기 마당 구석에 말라 죽은 매화나무 가지가 하나 보이시는지요? 삼동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삼동이와 매화나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 죽은 나무가 어쨌다는 거냐? 배댁이 쏘아붙이듯 물었습니다. 삼동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매화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눈을 밟는 아이의 발걸음 소리는 사그락거리며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화나무 앞에 선 삼동이는 잠시 눈을 감고 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손바닥에서 은은한 황금빛 기운이 흘러나와 나무 줄기를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가지 끝에서 푸른 물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딱딱한 껍질을 뚫고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의 추위를 무시한 채 일어나는 생명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 좀 봐. 꽃망울이 맺히고 있어 누군가가 소리치자.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다시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새순이 돋아난 자리에 쌀알 만한 꽃봉우리가 맺히더니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톡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매화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앙상했던 잿빛까지는 순식간에 화사한 꽃으로 뒤덮였고 진한 매화 향기가 인삼 향기와 어우러져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삭막했던 겨울 마당에 난데없이 봄이 찾아온 듯한 광경에 촌장조차 지팡이를 놓칠 뻔하며 감탄했습니다. 죽은 나무를 살려내고 꽃을 피우다니. 이것은 산신령님의 조화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 아이는 진정 하늘이 내린 귀한 생명이로다. 촌장의 목소리는 전율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배댁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을 보고도 더 이상 부인할 명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요물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아이가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옹졸한 질투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배댁을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배댁, 이제 속이 시원한가? 저렇게 맑고 영험한 아이를 두고 그런 험담을 하다니. 자네는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네. 맞아. 박 노인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어서 사과하게.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배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떨었습니다. 박 노인은 배댁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삼동이의 손을 잡고 배댁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배댁,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를 의심한 것도 다 마을을 걱정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랬으려니 생각하네.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그걸로 된 것 아닌가.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예전처럼 지내세. 박 노인의 너그러운 태도에 배댁은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영감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이 멀어 귀한 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흑흑. 배댁은 박노인과 최씨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씨 할머니도 다가와 배댁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네. 박노인네 삼동이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이자 자랑일세. 우리가 그동안 헛소문에 휘둘려 이웃을 괴롭힌 점. 촌장으로서 박노인에게 깊이 사과하네. 오늘 이 기쁜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마을 잔치를 벌여 다 같이 축하하는 게 어떻겠나. 촌장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찬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술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떡을 해오지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이 가져올 음식들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벌했던 마당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져 음식을 가지러 갔고, 남은 사람들은 박노인네 마당을 정리하고 멍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네 집은 좁고 누추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자 그 어느 대궐보다도 넓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불을 지피고 마을 아낙네들이 가져온 재료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박노인네 집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니 두 노인은 꿈만 같아서 자꾸만 눈물을 훔쳤습니다. 삼동이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신기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의 사람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는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비록 산골마을의 투박한 음식들이었지만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 그리고 아낙네들이 붙여온 고소한 전 냄새가 어우러져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에 서먹했던 감정들을 털어냈습니다. 특히 배댁은 누구보다 열심히 음식을 나르며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가장 맛있는 고기 산적을 접시에 담아 박노인과 삼동이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 정성입니다. 배댁의 수줍은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래.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제 배댁도 한 식구지.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삼동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픈 허리가 씻은 듯이 났고 굽었던 등이 펴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허허, 이 녀석 손이 약손이네 그려. 내 10년 묵은 관절통이 달아나는 것 같아. 마을의 최고령자인 김노인이
껄껄 웃으며 삼동이를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삼동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줄 수호신 같은 존재임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삼동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보배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삼동이를 바라보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평생 마셔본 술 중에서 가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촌장이 일어나 건배사를 제의했습니다. 자, 모두 잔을 드시게. 오늘 우리는 하늘이 주신 귀한 선물을 확인했네. 박노인의 착한 심성이 복을 불러왔고 그 복이 우리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네. 앞으로 우리 마을은 삼동이와 함께 대대로 평안하고 풍요로울 걸세. 박노인 내외와 삼동이의 건강을 위하여 사람들의 우렁찬 함성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건배사가 끝나자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는 겨울잠을 자던 산짐승들까지 깨울 정도로 흥겨웠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마당 곳곳에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표정에는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옆에 앉은 최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생했소. 임자. 이제 다 끝났소. 영감님도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횃불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삼동이는 부모님 사이로 파고들어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박 노인네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삼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 어르신,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삼동아, 무럭무럭 자라렴. 아저씨가 나중에 재미난 장난감 만들어줄게.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마당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에 적막하고 쓸쓸했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훈훈한 온기와 행복한 여운이 가득한 평화롭고 안락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꽃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박노인네 집을 비추며 축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과 최씨 할머니 그리고 삼동이는 정리된 마당을 뒤로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뗀 덕분에 방바닥은 뜨끈뜨끈했고 윗목에 놓인 물그릇에서는 더 이상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벽 틈으로 들어오던 황소바람도 이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세 식구는 나란히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지요? 이제 푹 주무세요.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삼동이가 어른스럽게 말하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박노인은 삼동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삼동이 덕분에 오늘이 내 평생 최고의 날이었단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최씨 할머니도 삼동이를 품에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네 집 지붕 위로는 상서로운 구름이 머물렀고 마을 전체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아 유난히 춥던 겨울바람도 비켜갔습니다. 박노인은 잠결에 산신령님이 나타나 미소를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산신령님은 착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느니라. 이제 그대들의 삶은 꽃길만 걸을 것이니 안심하라.
하고 말씀하시며 사라지셨습니다. 박 노인은 잠꼬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자던 최 씨 할머니가 잠시 깨어 노인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고 삼동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새근새근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목소리에는 정겨움이 묻어났습니다. 어제의 잔치가 단순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박 노인이 대문을 열고 나오자 지나가던 마을 청년이 달려와 짐을 들어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박 노인은 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가족이 되었고 무엇보다 든든한 아들 삼동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한편 배댁은 아침 일찍부터 박노인네 집을 찾아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 좀 도울까 해서요. 배댁의 얼굴에는 예전의 독살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수줍고 선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반갑게 맞이하며 배댁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유, 이 사람아, 잠이나 더 자지 뭐하러 이리 일찍 왔어. 들어와서 따뜻한 숭지라도 한 그릇 하게. 두 여인은 부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을 준비했고 그 모습은 마치 친자매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삼동이가 가져다 준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박 노인네 집 뒤뜰의 감나무와 마당의 매화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더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노인네 집을 복이 굴러들어온 집이라 부르며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합장하고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삼동이는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건강하게 자랐고 때로는 어른들에게 농사일의 지혜를 알려주어 그의 마을에는 전례 없는 풍년이 들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의 소박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을 전체가 행복해지는 결말을 향해 시간은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산과 들을 덮고 있던 하얀 눈이 녹아내리자 그 자리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네 집 마당에 피어난 매화꽃이 지고 나자 뒤뜰의 감나무와 텃밭의 채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생명력을 뽐내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춘궁기라 하여 보릿고개를 넘기느라 온 마을이 배를 냈고 시름에 잠겨 있었을 터였지만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동이가 온 이후로 마을 전체에 신기할 정도로 좋은 기운이 퍼져나가 겨우내 저장해둔 곡식이 썩거나 줄어들지 않았고 산에서 나는 나물이며 약초들도 예년보다 훨씬 풍성하게 돋아나 사람들의 바구니를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들로 나가 일하면서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손길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서로의 논밭을 오가며 품앗이를 하는 모습은 정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박노인 역시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회춘한 듯 빼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진 박노인을 보며 지나가던 이웃들이 한마디씩 덕담을 건넸습니다. 박 어르신, 요즘은 청년 못지 않으십니다. 삼동이 덕분에 회춘하셨나 봅니다. 그럴 때마다 박 노인은 허허, 마음이 편하니 몸도 가벼워지는 모양이네 하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봄 햇살보다 더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삼동이는 마을의 귀염둥이이자 작은 수호신으로 쑥쑥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다가도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쪼르르 달려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돕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삼동이가 만지는 작물들은 병충해 한 번 입지 않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고, 삼동이가 물을 주는 시들한 화초는 금세 생기를 되찾아 잎을 활짝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삼동이를 보며 하늘이 우리 마을에 보내준 보물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삼동이는 비범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결코 으스대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고, 언제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씨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봄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냉이와 쌉싸름한 쓴바기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배때기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계셔요. 오늘 쑥을 좀 캤는데 너무 연하고 좋아서 가져왔어요. 국 끓여 드시면 좋을 거예요. 배댁은 이제 제 집 드나들듯 방 노인네를 찾아와 살림을 거들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전에 독살스럽고 시기심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보다 박노인 내외를 살뜰히 챙기는 착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배댁을 반갑게 맞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유,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어쩌나. 어서 와서 좀 앉게. 목마를 텐데 시원한 식혜 한 사발하고. 배댁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땀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예전에 지은 죄를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는걸요. 그리고 삼동이를 보면 절로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서 자꾸 오게 되는 걸 어떡해요. 배댁의 말에 할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삼동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 집 웃음소리를 들으면 우리 집까지 복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덩달아 기분 좋아했습니다. 박 노인네 집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들러 목을 축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자 행복은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올해 농사는 마을 역사상 유례없는 대풍년이었습니다. 벼이삭은 무거워서 고개를 숙였고 감나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박노인네의 덕행과 삼동이의 영험함 덕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추수가 시작되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낫으로 별을 베고 탈곡을 하는 소리가 온 마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집집마다 팹쌀로 지은 밥 냄새와 떡 찌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노인네 곳간도 쉼쌀 가마니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추수가 끝난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아래 곳간을 바라보는 노인의 마음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듯 넉넉했습니다. 임자, 우리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려. 쌀도 걱정 없이 배불리 먹고 이웃들과 웃으며 지내는 날이 말이오. 노인이 감격에 겨워 말하자 옆에 앉아 콩을 고르던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요. 가끔은 너무 행복해서 자다가도 볼을 꼬집어 본다니까요.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지난날의 고생을 위로하고 현재의 행복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마디 사이로 따뜻한 정이 흘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책을 읽던 삼동이가 나와 두 분 사이에 앉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소년의 티가 나는 삼동이는 의젓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평생 베푸신 덕이 열매를 맺은 것이니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저는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 주시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삼동이의 효심 어린 말에 박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효자 삼동이, 네가 우리에게 온 날부터 매일이 봄날 같구나. 너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노인은 삼동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벅찬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가을밤의 달빛보다 더 은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촌장이 박 노인네를 찾아왔습니다. 박 어르신, 이번 추수 감사잔치는 어르신댁 마당에서 여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댁에 복을 나눠받고 싶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촌장의 제안에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집 마당이 좁긴 하지만 마음을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테니까요. 잔치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박노인네로 모여들었습니다. 돼지를 잡고 떡을 치고 술을 빚느라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번 잔치는 지난 겨울의 잔치보다 훨씬 더 성대하고 풍성했습니다. 잔칫날, 박노인네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먹고 마시고 춤추며 수학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풍물패의 신명, 나는 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술잔을 받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자네 집도 대박나게, 올해는 득남하시게.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어르신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제 박노인은 더 이상 마을의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이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배때기 정성스레 만든 시루떡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사람들 앞에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떡은 우리 삼동이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비는 마음으로 쪘습니다. 모두 맛있게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배댁 마음씨가 비단결이네. 이제 배댁이 아니라 복댁이라고 불러야겠어. 농담 섞인 칭찬에 배댁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삼동이는 배댁에게 다가가 떡 하나를 집어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솜씨가 최고예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말에 배댁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된 마을의 풍경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뒤 박 노인네 집에는 다시 고즈넉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당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온 세 식구는 오붓하게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기름진 고기나 화려한 음식 대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밥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박노인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님, 저희에게 이런 과분한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 동안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들자꾸나. 박 노인이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자 구수한 쌀밥의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곡식의 맛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인내의 맛이자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선살을 발라 삼동이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커라. 그래야 나중에 장가도 가고 효도도 하지. 삼동이는 씩씩하게 밥을 받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오래 살아서 두 분 끝까지 모실 거예요. 아이의 당찬 말에 두 노인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웃음소리가 따뜻한 아랫목처럼 온기를 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박 노인은 곰방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고는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밤, 쓰러져 있던 낯선 노인을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씨앗이 되어 이토록 큰 나무로 자라나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늘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노인은 곁에 있는 할머니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이 노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임자, 우리가 참 복이 많소. 이렇게 좋은 자식에, 좋은 이웃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 부러울 게 없구려. 박노인의 말에 할머니는 노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다 영감님이 착하게 사셔서 받은 복이지요.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삼동이 장가가는 것까지 보고 가요. 그렇고 말고 우리 삼동이 손주도 봐야지. 두 노인의 도란도란한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아랫목에 누운 삼동이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에는 천사 같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그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까지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이며 박노인네 지붕을 비추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도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밤. 박노인네 집 굴뚝에서는 마지막 남은 장작이 타오르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보내는 감사의 편지처럼 보였습니다. 산신령이 점지해준 인삼동자와 착한 노부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내린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옛날 그 산골 마을의 따뜻한 온기가 지금 여러분의 이불 속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박노인과 최씨, 할머니, 그리고 삼동이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행복하고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빕니다. 바깥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삼동이의 맑은 미소처럼 상쾌하고 기분 좋은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쉬세요. 모두들 안녕히 주무십시오.